회복된 예측 관계가 미치는 영향은 에릭 에릭슨의 경우에 조한나 사손과의 결혼은 지금으로부터 속도 위반했다. 조한나가 임신했던 소식은 에릭에게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았다. 결혼 같은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고 나가서 자신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이덴티라는 개념을 만드는 장모님도 그 무렵에 아직 자신의 아이덴티를 확립하지 못한 채 아동 분석 작업을 시작했지만 과연 계속할 수 있을지 암담했다. 그 이상으로 자신의 성장 과정과 부모와의 관계도 미래를 과제가 산더미 같아서 숨도 못 쉴 상태였다. 아기를 도움을 볼 때가 아니라는 게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런 에릭을 설득한 것은 그의 친구였다. 이대로 가면은 조한나의 아이는 사생아가 되고 만다. 그래서 내가 모든 슬픔을 아이에게도 되풀이시키는 것 아니냐. 도망치지 말고 그 아이를 운명으로부터 구해주는 게 어떠냐고 말이다. 그 말에 에릭은 비로소 결심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조한나와 결혼하여서 그 가정을 꾸린 것은 에릭에게 그들은 행복과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살피는 동시에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아이인 남편을 보살펴주고 원고를 읽은 후에 정확히 지적을 해주는 남편의 지원자가 되어주었다. 조한나의 헌신은 불안형 애착을 가진 여성의 강박적인 보살핌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조한나도 역시 어머니와는 원만치 못해서 불안한 정한 면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한나의 헌신에 의해서 에릭의 위축된 자기애는 회복되었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에릭의 애착 상처는 치유되어서 위력만 맺을 수 있었고 그와 동시에 아버지와의 관계도 개선되었다. 한편 조한나도 자신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애착 대상을 손에 넣고 그것에 헌신함으로써 안정을 얻을 수가 있었다. 상처를 공유한 사람들의 만남. 해피형이든 불안형이든 애착 장애를 가진 사람이 결혼하는 경향을 보면 가장 흔한 것이 비슷한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공감을 느껴서 결혼하는 경우이다. 에릭슨 부부도 그런 한 예이지만은 아동문학가 톨킨과 그의 아내인 이리스 커플도 마찬가지였다. 톨킨이 12살 때 전에부터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어머니 메멜이 사망하자 친척들로부터 고립이 되어 있던 톨킨 형제는 사실상 고아가 되었다. 어머니가 후견인으로 세워둔 모건 신문은 형제를 하숙집에 맡겼지만은 그곳 생활은 비참하고 쓸쓸한 것이었다. 하숙집 여의정에는 손톱만큼의 여정도 없어서 형제에게는 유품이나 다름없는 어머니의 편지를 쓰레기라도 되는 듯이 불태워버렸던 것이다. 형제의 어두운 표정에서 사태를 짐작한 모건 신부는 새로운 하숙집을 찾아서 두 사람이 그곳으로 옮길 수 있게 도왔다. 그 하숙집에는 소극적인 성격의 소녀 하나가 하숙하고 있었는데 그녀 역시 고아였고 서생으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누구인지조차 몰랐다. 피아노를 잘 쳤지만은 여주인의 눈치를 보느라고 하루 종일 저봉일만 하며 보냈다. 그 소녀가 바로 훗날 톨킨의 아내인 이디스였다. 일대 톨킨은 16살, 이디스는 19살이었다. 처치가 비슷한 사람은 서서히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학창시절에 톨킨은 친구들과 관계를 표면적으로 즐기면서도 그들에게 완전히 마음을 허용하지 않았다. 학교라는 곳에서는 자신의 불행한 과거를 잊을 수 있었지만 사적으로 친해지게 되면 환경의 차이가 드러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톨킨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이해해줄 존재가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이디스였다. 두 사람에게는 타인의 자비에 의지하여 새로운 임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톨킨은 곧 이디스와 결혼하고 싶어졌다. 그런데 이 연애에 이를 제기한 사람은 후견인은 모건 신부였다. 이제 곧 대학 진학을 앞둔 젊은이가 사랑에 빠져서 제정신이 안 되다가 상대가 연상이고 교육도 별로 받지 못한 서생아인이 톨킨의 정리를 걱정하는 후견의 입장에서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안타깝게도 톨킨은 대학 진학을 위한 조건인 장학금 시험에서도 떨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이리스와의 교제는 21살 성인이 될 때까지 금지를 간다. 톨킨도 아버지나 다름없는 모건 신부의 반대를 거스를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하숙집으로 옮겼고 톨킨은 장학금 시험과 대학 입학 시험에 대비한 공부에 매달렸다. 톨킨의 성격은 원래는 금욕적이고 근면했다. 게다가 연애를 금지당한 여고도 있었기 때문에 보란듯이 두 사람 모두에 합격하여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톨킨은 대학생활을 즐기며 이래서 하지만 그는 이디스를 포기한 게 아니었다. 대학을 무사히 진학하게 하고 성인이 되면 이디스에게 정식으로 청혼하려고 결심했던 것이다. 편지를 쓰지 않은 것은 모건 신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다가 비로소 성인이 된 톨킨은 이디스에게 편지로 청혼을 했다. 그런데 이디스는 톨킨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는 것이 불안해진 데다가
그녀 주변 사람들을 건지하기 일생에서 다른 남자와 약혼을 한 상태였다. 하지만 톨킨 입장에서 보이는 성인에 대해서 다시 만나자고 한 것도 편지를 쓰지는 것도 모두 약속을 지킨 것 뿐이었다. 납득할 수 없었던 그는 원래 쓰지 않았다. 에디스도 진심으로 원해서 약혼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는 결국 톨킨의 설득으로 약혼을 파기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오갈 데 없는 그녀의 저지에서 보자면 상당한 각오였다. 평소에는 소극적인 놈들의 눈치를 보며 다툼을 좋아하지 않는 톨킨이나 에디스도 이때만큼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다. 결과로 에디스는 그때까지 의지했던 사람들을 배신했다는 비난을 받으며 잘련당한 후에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가 지불한 약혼 파기에 대한 엄청난 대가 앞에서 톨킨은 왠지 남일 구경하듯이 행동했다. 같은 해피형 스타일의 소유자라도 톨킨은 좋게 말하면 낙관적, 나쁘게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은 너무들부터 사랑받고 긍정적인 반응을 듬뿍 받으며 자라서 자기 긍정력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반해서 사생아로 태어난 이디스는 어머니의 애정이 그다지 안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큼 불안감도 강했다. 아무튼 그러한 두 사람이 운명적으로 만나고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여 맺어진 것이다. 행복한 결혼 생활. 그렇게 결혼한 두 사람의 오늘은 어땠을까? 두 사람의 결혼한 것은 톨킨이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이듬해였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신혼기분을 맛볼 틈도 없이 톨킨은 병사로 전선이 투입되었다. 그가 도착한 것은 격전지로 유명한 프랑스 소음이었다. 비에 젖은 채 며칠이나 참호 속에서 지내야만 했던 참혹한 상황에서 톨킨도 참호열에 쓰러지고 말았다. 하지만 그것이 톨킨의 목숨을 구했다. 그는 후방으로 후송되어 다시 전선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차분히 결혼 생활을 보낸 것은 제대하고 난 후부터였다. 자, 일단 돈을 벌어서 안정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톨킨에게 필요한 그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였다. 톨킨의 연구뿐만 아니라 생계를 꾸리기 위한 일에도 정성을 쏟았다. 어떤 일이든지 사용하지 않고 열심히 달렸으므로 교사로서의 평판도 좋았다. 일코 리즈 대학에 초빙을 먹고 4년 후에 32살의 젊은 나이에 교수로 승진한다. 그리고 다시 반년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 선발되고 이러한 직업적인 성공을 뒷받침해준 것은 이디스와 어렵게 이룬 가정을 지켜야 하겠다는 결심 덕분이었다. 톨킨은 3남 1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들과의 관계를 정말 소중히 여겼다. 아무리 바빠도 매년 아이들을 위해서 그림 엽서로 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 산타크로스가 보내준 것처럼 전해주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호비트의 모험 같은 명작의 아이디어도 그런 과정에서 태어난 것이었다.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돈을 아끼지 않았던 것도 그의 어머니와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 톨킨은 시험관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수많은 강의도 다녔다. 원래 해피형 인간은 아이를 갖거나 가정을 꾸리는 일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지만 톨킨의 경우는 이디스에 대한 사랑과 그녀의 이런 가정이 오히려 일에 대한 원동력과 삶에 대한 의욕을 제공해 주었다. 창작의 세계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라는 요소가 없었다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톨킨의 이야기 세계는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디스는 소극적인 성격에서 별로 사회 모임을 좋아하지 않았다. 자신의 출신이나 만족할 만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도 교수 부인들의 모임에 섞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하지만 밖에서 활동하지 않은 만큼 가정생활을 소중히 여겨 남편이 편히 직업에 매달릴 수 있도록 내조를 철저히 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가정생활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남편과 아이들만이 그녀의 세계였던 것이 오히려 장점으로 발휘한 것이다. 자신의 인생에서 도망치지 않는다. 도망치지 않고 성가신 일에도 자신이 먼저 뛰어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회피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결정적인 열쇠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이 일은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살아가려고 각오를 다지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주체성을 되찾는 일이기도 하다. 자신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동기부여 면접법이든 해결지향의 브로치든
NCT는 최근의 심리학법에서 커미트먼트라는 것을 정시한다. 커미트먼트는 자신의 의사를 확실히 표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이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기로 결심한다 등 자신의 결심하고는 명확한 형태로 말한다. 커미트먼트가 중시되는 것은 그것이 변화를 완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강한 힘을 갖는다. 나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말함으로써 실제 행동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말만 앞세우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라고도 말하지만 실제로는 생각을 입법으로 내는 편이 행동을 이발하는 데 좋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한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스스로에게 결심을 명확히 해둬야 변화가 찾아온다. 그리고 결심이란 타인에게 말함으로써 더욱 긴장감을 느껴서 자신을 갈고 닦게 되어서 강건해지게 말이다. 심리상담 같은 요법이 변화를 촉구하는 것도 이해받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면서 그것이 더욱 강한 결심과 각오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커미트먼트 효과이다. 자, 미야자키 하야오는 어떻게 해피에서 벗어났나? 이오치 토토로 원령공주 같은 걸작 애니메이션으로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어린 시절 정말 소극적이고 신경이 과민한 소년이었다. 책과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소년 미야자키는 날마다 옷을 바꿔 입는 것에도 예민하여 늘 똑같은 옷만 입었다고 한다. 당시는 자신의 주장이나 마음을 표현하는 게 힘들었던 모양이다. 그런 미야자키의 마음속에 불안 성향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던 것이 어머니의 병이었다. 어머니는 척추카리에서 미야자키가 초등학교 들어간 지금부터 햇수로 9년 동안이나 요양생활을 해야만 했다.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상황에서 그는 언제나 착한 아이로 행동해야 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천공의성 라퓨타에 등장하는 하늘 해적 여대장 도라는 미야자키의 어머니가 모델이라고 한다. 도라는 늘 소리로 부하들만 질책하는 존재인데 미야자키의 어머니도 그랬다. 그녀는 병에 걸린 상태였지만은 존재감이 매우 강한 여장부였다. 그런 어머니에게 미야자키는 칭찬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다. 게다가 장기간 부재 중이었으므로 어머니가 그리 좋은 안정기질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다. 불안감이 강한 소극적인 기질로 청년기까지 미야자키는 자신의 의사를 주장하는 게 힘들었다. 고교 시절에는 만화가가 되겠다는 뜻을 품었지만 그림으로 밥 먹고 살 수 없다는 아버지의 말에 예술계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포기하고 가쿠슈 대학에 진학했다. 형은 어렸을 때부터 괴롭히는 아이들로부터 미야자키를 지켜주던 존재였다. 허약했던 하야오의 보호자였다. 한편 가족 이외에 미야자키가 고민했을 때 상담을 받았던 사람은 사토 후미오 선생이었다. 이 선생이 자주 가서 대학에서 또 유화를 배우기도 했다. 당시에 각 교수 대학에 만나 동호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동문학 연구에 드나들었다. 당시에 좌우 이념이 아직 대립되는 시기였는데 대학가는 자익의 동조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처음에는 그다지 정치에 관심 없었던 미야자키도 서서히 그런 시대의 흐름에 감염이 되었다. 도의 동향에 취직한 미야자키는 전투기간에 일어난 사내 노동 운동에도 선두에 일어서서 깃발을 휘둘렸다. 이처럼 극단적이고 회피적이고 자신이 바깥 무대에 서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허약한 소녀는 자신이 의 존재를 위해서 싸우는 공동체 정신으로 자신을 체화시켜가면서 회피와 책임에서 도피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그리고 그래서 싸우는 공동체 정신으로 자신을 체화시켜 가면서 회피와 책임에서 도피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전형적인 길을 택한다. 한번 살아보자.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맺는 일에는 번민이 동반된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분명히 하려면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하고 책임이나 실패의 위험 부담도 생겨난다. 정말 필요한 것은 불안이나 공포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앞에 과감히 자신을 드러내고 맞서는 것이 아닐까?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 계속 도망쳐봤자 언젠가는 우리는 그 결과를 선택할 수가 없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자,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치는 것을 그만두고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며 살 수가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당신 자신의 몫이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도전할 수 있다. 결과는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 실패라는 결과에만 사로잡혀 살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가능성이라는 과정을 의미하며 살아갈 것이다. 인생의 결과에 의미가 있지 않다. 그 의미는 과정에 있다. 도전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피하면 인생이라는 과일을 맛보지 못한 채 썩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과일은 어차피 썩게 마련이다. 그러니 썩기 전에 먹는 게 무슨 문제랴. 회피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나가는 말. 자, 회피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보자. 애착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오카다 다카시, 우리는 왜 혼자 있는 시간을 갈망하는가 전하고 싶다. 애착, 한때 애착 결핍이라는 말, 애착에 대해서. 자, 김혜영, 늘어가는 일인 각오와 노령화 세대의 갈등 속에서 자, 이런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부록으로 애착 성향 진단 테스트가 있네요. 누구와 대화할 때 진단 테스트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거나 새로운 장소를 만나는 사람 편입니까? 냉담한 면이 있습니까? 등등. 자, 거절당한 그런 적이 있습니까? 힘들 때 어떻게 해 편입니까? 좋네요. 당신이 상처받았거나 치밀해 있을 때 위로해 주거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까? 쉽게 방법에서 점수를 넣어서 그래서 애착 성향, 안정형, 회피형, 불안형, 회피형, 공포, 회피형, 미해결형, 이렇게 판정 기준을 나누어 놨는데요. 자, 점수로 해서 오카다 다카시 도쿄대학에서 철학 공부해준 중퇴에서 의과대학에 들어서 정신과 의사가 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잘 썼네요. 나는 상처를 가진 채 어린되었다.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나만 바라봐. 예민함 내려놓기, 심리 조작의 비밀, 애착 수업. 나는 네가 듣고 싶은 말을 하기로 했다. 수많은 국내에 소개되었다. 김혜영은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 싫을까? 교양서 우리말로 옮겨서 좀 잘 했네요. 이렇게 해서 책을 통해서 이제 이남옥은 이 책을 읽으면서 다양하게 평가를 했네요. 일본 연속 국내 심리 스테디셀러가 됐고 일본 서점 스테디셀러 독자들의 입소문으로 되었고 좋은 책이네요. 가족 처리 심리사. 그런데 실제 저자는 오카다 다카시, 김혜영 옮기고 이남옥 해제에 대한 글이었어요.